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황태현 교수님과 함께하는 역사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제국 전후사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자, 네. 갑오회란과 을미외변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태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또 역사 근대사에 무식한 세 사람이 우리 두 근대사를 명만 무식합니다. 두 명만 무식하고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오늘은 갑오회란과 을미외변을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갑오회란 시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갑오개혁이라고 역사책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외란 그럴 때는 이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을 비하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외란이란 말을 썼죠. 임진왜란도 이제 일본군들이 쳐들어온 것을 외란이라고 그러고, 갑오외란은 이제 갑오년에 1894년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전쟁을 갑오외란이라고 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갑오외란은 우리 역사책에서 일본 구미에 맞도록 딱 지어져 있어요. 여기에 지어져 있다는 것은 역사는 거기서 이미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게 거의 일제에 의해서 왜곡이 됐다는 거죠?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 70년간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네. 그냥 갑오개혁기라고 이렇게 남북이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이 근대사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친일파 식민사관 세력이나 또 북한이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좌우가 똑같은데 그구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근대사를 낮춤으로써 고종도 아무것도 아니고 민비도 아무것도 아니고 동학군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서 근대화에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조선총독부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었고, 조선총독부가 이제 그런 근대화를 이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똑같은 논변으로 가다가 북한 역사책은 조선총독부 자리에 김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만 다르지 그 과정, 그러니까 이 근대사를 깔아 뭉개는 점에서는 이 남쪽에 있는 친일파와 북쪽에 있는 주체사상적 내가 볼 때는 역사관. 김일성주의적 역사관이 이제 일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도 논쟁하다 보면 좌익적인 교수와 그 극우 친일 세력이 물밑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동조하고 만나서 나 같은 사람 공격하는 거죠. 이 민족계열의 기본적인 그 독립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 사관은 이제 국민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의 국민이 그 정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하는 입장에서 국민사관이라는 걸 민족사관보다도 더 중요한 사관으로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 민족사관은 이제 대외적으로만 국민이 나타날 때 민족사관이라고 그러지, 민족사관만 취하다 보면은 대내적으로 민주화되는 문제는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독재자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독재자가 대외적으로 싸움만 잘하면 용인되는 시기라서 민족사관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도 독립적인 측면은 강하지만 박정희도 정당화하고 전두환도 정당화한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사관은 대내적으로는 민주적이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항일적이어야 되는 이런 양 측면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사관이란 말을 제 중요한 역사 연구의 철학으로 이제 정립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철저하게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 당시 국민이 어떻게 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당시의 국민들. 그러면은 이 시기에 이 갑오외란을 인식하고 이건 외란이다라고 인식하고 싸운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동학군이에요. 동학농민군. 동학농민군인데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일본이나 친일파들을 왜곡시키는 대목인데, 일단 동학군은 1894년 2월 10일 정읍 고부에서
봉기를 해서 5월 31일 전주에 무혈 입성합니다. 네. 거의 뭐 사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일명 이제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고부밀란인가요? 네, 고부 밀란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정읍 전체를 다 장악하고 이제 전주로 입성을 한 거죠. 전주는 이제 성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비어 있어서 다 무혈 도망가고. 입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화과로 병장기를 들었기 때문에 난이에요. 그러니까 동학난입니다. 이건 여기는 동학난이고. 난이죠. 예. 이때는 이제 주로 무엇을 깃발로 들었느냐? 보국 안민, 제폭구민 이게 양쪽에 이게 깃발을 딱 들었어요. 네. 보국 안민은 나라를 지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 예. 제폭구민은 이 폭압정치,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해낸다 이런 네네. 이제 이런 깃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제폭구민하고 이제 그 보국 안민이 가지고 있는 반봉건적인 구호예요. 그러니까 근대화 개혁을 이제 대내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여기는 외세에 대한 저항하는 그게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없고 거의 뭐 순수하게 반봉건 투쟁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싸움의 의미가.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국 안민의 이 보자가 지킬 보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동학 경전, 동경대전 이런 데는 그 지킬 보자가 아니라 도울 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한다 할 때 보자 있죠. 네. 국가를 돕는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그 보안을보다는 이제 갚을 보자. 네. 나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국한다 그럴 때 이제 이 보국이란 말이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원래 지킬 보자의 보국이란 말은 없던 말이에요. 이게 동학군의 고유한 그 구호죠. 투쟁 구호. 근데 그러면은 왜 경전에 있는 도울 보자를 썼는데 여기는 지킬 보자로 썼느냐? 이 현재 지금 천도교 내부의 해석에 의하면 원래 지킬 보자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전을 출판할 때 이제 나라 관리들이 볼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지휘들이 나라를 맡겠다는 이야기처럼 이제 비춰지죠. 네네. 단순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킬 보자로 바꿨다. 최저우가 썼던 것과는 달리 표현했다는 뜻인 거죠. 완화해서. 이제 그 갚을 보자는 여기서는 쓴 적이 없어요. 네네. 도울 보자든 지킬 보자든 둘 중에 하나인데 동학군은 지킬 보자를 썼다. 그리고 나중에 좀 가서 6월 초에 가게 되면 청군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일본군도 들어온다고 하는 말들이 흥행하게 되니까 네. 그 이제 척회라는 깃발을 듭니다. 척화는 청나라 이제 그 중화를 몰아낸다는 우리 땅에서, 그다음에 네. 척외도 일본을 외적을 몰아낸다는 뜻이죠.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침략에 들어온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니까 그 일본을 침략하거나 청나라를 쳐들어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 배척하겠다는 뜻이니까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 청나라도 반대하고 일본도 반대하고 봉건 세력도 반대하는, 봉건 세력 반대가 첫 번째 뜻이죠. 예. 그 깃발로 2월 10일 봉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발 통문에는 이제 사발 통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발을 엎어놓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거기다가 쭉 이름을 써서 사발 통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넉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사발 있잖아요. 사발. 마시는 사발. 네.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한 이유는 누가 대장인지 모르게 하려고, 쭉 원탁여의도 누가 우위인지 모르게 하려고 주로 원탁여의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사발에 이제 쭉 이름을 써갔는데 그 사발 누가 우두머리인지 모르게 하려고. 네, 모두. 그래서 이제 누가 특별히 그 잡혀가거나 그러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 위에 이야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고부현을 접수하고 전주성을 함락하고 경사로 직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요? 경사. 경사. 옛날 말로 이제 서울을 경사라고 그랬는데요. 서울로 직행한다. 서울로 직행할 사 이렇게 합의를 해놨어요. 이미 거기에.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고부에서 밀란은 일어났지만은 네. 포부는 서울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또 서류들에는 백산이라 이런 데서 쓴 서류들에 보면은 임금님 주변을 정리하고 네. 성운, 임금님의 말씀을 말켜가지고 성운을 말켜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혁명 정부를 새로 세우는 거죠. 처음 출발할 때부터 혁명적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동학혁명이라고 해야 맞다. 미수에 그쳤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동학운동은
정부도 어쨌든 엎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엎으려고 그랬죠. 예. 고종을 엎으려는 생각은 없어서 고종을 더 높여서 아. 고종의 힘으로 왕권의 권력으로 왕의 권력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반봉건 개혁을. 그러면 저기 운동과 혁명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운동은 혁명. 그런 국가를 또는 전복하거나 네.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런 것은 없고 거의 대부분 사상을 계몽하는 운동이죠. 대부분 운동할 때. 아. 네. 우리 그 3.1 운동할 때 3.1 운동도 어떤 사람들은 3.1 혁명이라고 씁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3.1 운동이라고 쓰고 그 혁명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3.1 혁명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 새로운 정부를 세웠잖아요. 일본 정부를 엎으지는 못했어도 거부해버리고 네. 새로운 나라가 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럼 동학혁명은 처음에는 반봉건적 혁명으로 시작을 해서 네. 일제와 대항하면서 반제국주의적인 것도 같이 포함하게 된 건가요? 민족혁명으로 간 거죠. 그 다음부터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족혁명은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차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1차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 뜻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 네. 취지가 뭐였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2월 10일 날 일어나서 5월 30일 날 했는데 5월 11일 날 홍계호는 전주에 당도했는데 당도에서 서로 싸움을 회피를 해요. 이유는 동학군도 정부군하고 임금이 보낸 정부군하고 충돌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홍계훈도 이제 민비의 호위무사였는데 민비가 출발하기 전에 동학군도 우리 백성이다. 가급적이면 충돌하지 말고 무마에서 하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약간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그 동학군이 지나간 자리를 지나다녀요. 근데 우리 이제 역사책의 일부는 또 정비석 같은 소설에는 홍계훈이가 비겁해서 동학군하고 맞서지 못하고 자꾸 뒤만 따라다녔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홍계훈은 다른 지령을 받고 왔던 거죠. 지금 교수님 지금 저 자료화면 저거 나가는 거 있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7일 황토현에서 한번 겨뤄봐요. 근데 대패하게 되는데 홍계훈은 그 병사들도 이미 지쳐서 서울서 내려왔지만 별로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일퇴를 해보고 그냥 싹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학군이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31일에 이제 5월 27일에 대승을 거두고 5월 30일에 전주에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탄력을 받은 거죠. 네, 전주를 점령했고 이제 전북은 다 손아귀에 들어가고 전남도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동학군의 유세는 충청남도까지 이제 지금 뻗쳐가는 상황이고 이제 북접이라고 하는 그 최시영 중심의 동학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치열한 논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걸 참여할지 동학난에 참여할지 말지를 두고 결국은 동학난에 참여자는 이제 쪽이 이제 우세역에 대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와중에 이제 임금님은 이제 고종은 다 우리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의 뜻을 잘 알았다. 탐관 오리들은 말끔히 청소할 것이다.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란다는 유능을 이제 내립니다. 그게 이제 5월 31일 날 내려져요. 임금이요. 임금은 이제 뭘 노리냐면 이렇게 되면 청군이 개입한다고 막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칠 것이고 그러면 또 청군이 개입은 일본군이 상륙할 수도 있고 이런 국제정치적인 복잡한 문제 때문에 청군의 개입을 막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제 청국이 이모군란 때 들어왔던 원사기의 세력이 군대가 여기에 있었는데 많이 철수를 하고 뭐 한 1개 뭐 중대 정도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세계는 군대를 더 늘리고 싶잖아요. 이용장으로부터 더 많은 군대를 받고 싶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조정을 압박합니다. 조선 조정을. 청군을 불러라. 원병을 요청해라.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여기서 청군은 청군백군이 아니죠? 청나라 군대. 네, 청나라 중국 청나라 군대를 구원투수로 이제 불러들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조정은 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여러 차례 거부를 합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거부를 해요. 청나라 군대가 지금 들어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난리를 치고 지들 차치고 포치고 어떤 걸 10년을 겪었는데 네. 이모군란이 1882년이니까 그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가지고 그때까지도 일부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겪을 대로 겪어서 청나라 군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또 구실을 자꾸 두르니까 만장일치로 계속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원색에는 만약에 이러는 경우에 네 왕까지도 패절을 해볼 수가 있다. 뭐 이런 협박, 폐위시켜버릴 수가 있다. 왕을 폐위시킨다고 협박을 그런 했어요? 협박이나 이런 걸 하면서 너희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막으려고 그러냐. 이런 위협을 통해서 6월 2일 날 원병 요청을 강제로 얻어냅니다. 그걸 강취라고 표현하는데 역사에서는 원병 요청을 해라라고 허락하고 막 찔러갖고 허락을 해서 그 원병 그래요? 요청을 해요. 근데 가능한가? 지금 역사책은 뭐라고 하냐. 고종이 원병을 요청한 걸로 원병을 한 걸로 청병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청나라 군대를 맞아요. 청한 저희 걸로.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일제히 청나라 군대의 압박을 압박을 통해서 계양하게요? 강취해 가요. 그걸 강취해 갑니다. 아, 근데 6월 1일 날 강취했고 6월 6일 날 이홍장이 파병을 결정을 해서 2,800명을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6월 6일 산해관을 출발해 가지고 자, 이게 6월 지금 8일에서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리홍장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이홍장은 부양대신이라고 그래서 당시 이 청나라의 동도 서기론적인 사고로 청나라의 근대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제 그 세력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황제로부터 청나라 사람인가요? 청나라 사람이죠. 이 사람은 출신은 그 만주 사람이 아니라 이제 중국 사람이 한나라 사람이고 한족이고. 이홍장은요? 이홍장. 저희가 교과서에서는 이홍장으로 안 배우고 리홍장. 리홍장이라고 읽어도 되고 우리말로 리홍장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6월 6일 이제 섭지초 또는 엽지초라고 읽습니다. 휘하에 2,800명 파병을 이제 엽지초도 사람 이름인가요? 엽지초 사람 이름이에요. 중국 사람 이름. 엽씨가 있습니까? 엽씨는 중국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뭐 김씨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 많아요. 아, 그래서 엽씨. 엽거명 이런 사람 중국 공산당이 연문의 엽은 네, 성이 아니죠? 그건 염이고. 죄송합니다. 아, 염인가? 엽인지 모르겠네. 엽문이지 않나요? 아, 그러면 그 맞네. 같은 씨앗이네. 종씨요. 씨앗? 네. 같은 종씨요. 청군이 그래서 6월 6일 날 산해관을 출발해 가지고 6월 8일에 지명이겠죠? 지명이고 저 중국 쪽에 있는 저 만리장성이 출발하는 지점의 안쪽에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 관문이요. 출발하는 쪽이면 남쪽. 남쪽 중국의 남부 쪽. 남쪽이 아니죠. 북쪽에 있는 만리장성은 북쪽에 있어요. 아, 북쪽에서 산해관은 제일 동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그 관문이에요. 그 관문 시 이름을 산해관이라고. 거기에 해군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천국 해군이 여기 있었고 6월 8일과 12일 사이에 아셈만에 도착해요. 자, 근데 왜군은 그 시기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 봐요? 왜군은 5월 하순에 파병 준비를 이미 완료를 합니다.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전주에서 밀란이 나서 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아요. 알아서 벌써 보고가 갔다 온 놈이 보고를 직접 합니다. 이 일본 군벌들 앞에서 하고 5월 하순에 파병 준비를 그래서 다 완료를 한 다음에 6월 1일 날 민간 선방을 미리 징발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파병 요청을 청나라는 어렵게 강취를 한 상태인데 얘네들은 6월 1일 날 하루 먼저 민간 선박을 다 징발했어요. 이쪽으로 실어서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청해 파병 결정에 앞서서 6월 2일 날 파병을 결정합니다. 4일 앞섰어요. 6월 6일 날 파병을 결정했는데 청나라가 일본은 4일 앞에 6월 2일 날 파병을 결정하고 청군보다 3일 먼저 6월 5일 제물포 인천에 지금 인천이죠. 네. 무단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략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청의 개입을 뭐랄까 명분 삼아서 자기네들도 이제 막 들어온 거죠. 이제 이때 이제 그들이 명분을 삼은 게 천진조약이라는 거예요. 천진조약은 갑신정변, 그러니까 이때 1894년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1884년에 갑신정변 때 처음으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있은 이후에 천진에서 일본 외교관과 이제 청나라 외교관 간에 여기는 텐진으로 배웠죠. 텐진, 천진 같은 말이고요. 거기에서 어느 쪽이 쌍방간에 군대를 조선에 출병할 때는 서로 통보해 준다. 이런 조약에 따라 자기들이 들어온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들끼리 약속한 것이지 우리 영토를 들어올 때는 우리 임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일본 역사책에는 그렇게 써져 있고 일본 놈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말하자면 의사는 무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 6월 5일부터 침략이 되는 거예요. 갑진 내란이 이때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놈들이 와서 우리를 본격적으로 침략할지 말지는 모호한 상태에서 6월 10일 날 이놈들이 선발대 500여 명이 조선정부의 저지를 무릅쓰고 서울로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0일 추가로 도착한 외국인 본대 8,000명이 제물포에 상륙하자마자 서울로 바로 들어가지고 6월 20일 서울 전역을 점령합니다. 네네. 6월 20일 서울 전역을 점령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가만히 와서 주둔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막 그 정기적으로 행군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막 구령을 외치면서 행군을 해요. 서울 시내를. 그때부터 우리 서울 시내 사람들은 보따리 싸서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난을 피해서. 그러면서 이놈들이 이제 7월 23일 날 우리 경복궁을 침거를 합니다. 침거를. 자, 근데 이놈들이 몰고 온 군대가 겉으로 이제 육상군은 이 정도 처음에 도착한 500명 더하기 8,000명에서 8,500명 정도 됐지만은 네. 전함이 15척이 이미 제물포에 와 있었고 수레정도 12척 정도. 그리고 당시 외군 총병력은 보병 12만, 군함은 31척, 수레정은 24척이 있었어요. 군대를 신식 군대를 이 정도 길렀던 거죠. 예, 이 소식을 이놈들이 외군이 6월 5일 제물포에 들어왔다, 침공했다는 소식을 전봉주는 6월 10일 전주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6월 5일 날. 예. 6월 5일 날 듣는다고요? 네, 듣고 6월 10일 날 전주 화약을 맺어요. 관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죠. 맺어서 우리 민관이 이 전남 지역 전체는 같이 공동으로 다스리는 걸로 하고 네네. 난을 해산해요. 그러니까 농민군을 다 생업에 복귀하도록 전봉준이 명을 내립니다. 네. 근데 동학군이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집광서를 설치하고 대신 동학군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정부에다가는 이제 더 이상 난은 없다라고 중앙정부에 보고가 됐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학군이랑 일본이랑 일종의 약간 평화 협정을 한 건가요? 일본이 아니라 정부군하고. 정부군하고. 난이 없어졌으니까 일본군한테 조선 정부는 야 이제 나는 진압됐으니까 너희들 철병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철병하라. 네, 청나라 군대한테서 철병하라. 양쪽에 동시 철병을 요구해요. 청나라 군대는 오케이 수락을 해요. 받아들여요. 일본군은 거부합니다. 지금 자꾸 난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은 네 나라가 미발달해서 그런 거고 미개해서 그런 거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근대화 개혁을 할 것을 갑자기 지들이 요구를 합니다.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를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안 물러나고 군대를 버티고 있다가 이틀 뒤에 이들이 이제 아까 범거를 했다고 그랬죠. 범거를 하고 고종을 생포해요. 근데 이것은 그 역사책에 우연히 일본군과 우리 조선군 간의 우연한 충돌로 인하여 일본군이 경복궁 대궐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고종실록에. 그건 일본군이 쓴 겁니다. 일본 놈들이. 왜냐하면 고종이 죽은 뒤에 실록은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작전을 보면은 작전 계획서가 발견됐는데 1970년대.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과서에는 이걸 설명해서 교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다. 이 교과서 없어요. 여기는 사건이 실록에도 없는데 교과서에 있겠습니까? 갑오요란이 없으니까. 네. 갑오요란은 사건이 없어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고종을 생포를 7월 23일 했는데 그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얘네들은 모신다고 자꾸 써놨어요. 근데 이 작전계획서를 찾았는데 일본인 사학자가 뭐라고 되냐면 조선 왕궁에 대한 위협적 운동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전계획서가. 근데 거기에 봉대 고종을 생노한다. 포로를 잡는다는 뜻으로 썼다가 그 노자를 봉이라고 바꿔놔서 밭들 봉자로 지들이 지어놓고 이건 혹시 나가면 안 될까봐. 예. 그리고 이 작전 서류를 그들이 이제 어디다 버려가지고 창고에 들어있는 것이
1980년대, 90년대에 발견이 된 겁니다. 아, 1980년대 예, 발견. 예, 최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럼 그 발견됐을 당시에 한국에서도 바로 알았나요? 아니요. 일본 학자가 발표하면서 알았죠. 그럼 그게 한국에서도 알게 되는 건 언제쯤이에요? 한국은 알게 되는 건 90년대쯤에는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이 자체를 중시하는 학자들도 별로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료가. 중요하네요. 지금 이 사료가 발견되면서 침략 전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왕을 생포하려는 계획이 이미 그렇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그걸 감추려는 의도도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싹 사선으로 지우고 거기를 봉으로. 밭들봉자로 바꾼 거 보면 야 밭드는 것처럼 해갖고 생포해 이렇게 이제 귓속말을 하면서 저희들이 작전을 그렇구나. 서로 주고받고 예. 공유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경복궁의 문이 얼마나 나무가 튼튼한지 여기들이 여러 번 폭약을 터뜨리는데도 안 깨져요 이게. 남은데도요. 그래갖고 진짜 어렵게 그들이 이제 쳐들어가는데 시가전이 그때부터 하루 종일 거의 24시간 가까이 이제 서울시에서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시가전이. 이 시가전 사실도 역사책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군은 종일 시가전과 산악전을 벌이고 이제 그러게 지금 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게 저도 이승원이 가보원에 들어와서 저희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시가전을 그리고 벌였다는 이제 얘기 점령을 처음 못해요. 들어보는 이들이 우리 조선군의 이제 사격 지점이나 이런 데를 점령을 못하고 똑같이 이제 포를 쏘아대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네. 왕은 생포된 상황에서 이 조선군들은 굴복하지 않고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왕한테 잘못하면 다 조선군 다 죽을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발포를 중지하라는 그 명령 왕명을 또 강취해요. 강제로 빼서. 그래가지고 네. 그걸 들고 가서 이제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들고 가서 보여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우리 이제 조선 대신한테 들고 가서 보여주라고 해갖고 각 그 사격 거점들을 다 이제 접수를 하고 부대들을 접수하고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그 무장 해제 날 이후부터는 조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또 관청에 있는 모든 보물을 거의 석 달 열흘을 실어내요. 제물포로. 그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보물과 문화재가 이제 실려 나가는 겁니다. 자, 이기까지 보면은 완전히 전쟁이죠. 다 뺏어가고 침략 전쟁이 노략질을 다 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들이 우리를 개혁을 하기나 무슨 개떡이나 무슨 개혁을 해. 그때 궁궐에 있었던 걸 다 그냥 훔쳐갔다는 거죠. 우리는 개혁을 하려니까 못 물러나겠다 해놓고 우리 그걸 왕궁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는 바로 청나라 군대를 아산만에 있는 청나라 군대를 7월 25일 날 아산 성안에 청군을 기습을 해요. 기습을 해서 청일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왕은 방법이 없죠. 이 청나라 군대는 어차피 싸워야 되죠. 일본군은. 네. 일본군 청나라 군대와 손잡으려고 생각하고 우리 동학군도 방향을 이때 많이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청나라 전까지는 군대는 척파라고 그래서 반공적이었는데. 중하도 몰아내는 건데 중하하고는 손잡아야 되니까 그런 말 안 쓰고 이거 일본 놈을 몰아내는 게 훨씬 더 지금 시급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구호를 단일화하려고 그래요. 단일화하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척외로 단일화합니다. 그러니까 척외. 보국안민이 제폭구민이 그 척화는 없애고 척외로 단일화하게 됩니다. 이제 청일전쟁과 동시에 이 갑오열한이 동시에 벌어져서 이제 막 뒤엉키는 거죠. 그 청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반봉건적 투쟁이 반제국적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이해 판단에 의해서 청나라는 우리 편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 일본군은 1차적인 적이 돼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청나라가 공격을 받는 순간 그들은 우리한테 손을 내민 적은 없지만은 정부가 생각하거나 우리 전봉준이 생각할 때 저놈들은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공적을 놓고 싸우는 거니까. 일본군과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과 무슨 뭐가 이루어져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청나라하고 손잡는 게 아니라 이미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나는 일본군을 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우리의 공적이 되니까 우리가 같은 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청나라 군대 중에 육상에 이미 상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뺑 돌아서 강원도 근처를 통해서 서울을 멀리 지나가지고 평양선까지 가는 거예요. 평양선이 최후의 결전이고 청일전쟁의 최후의 결전인과 동시에 우리 동학군이 이제 싸우는 최후의 결전터가 이제 평양이 되고 말아요. 평양성이. 거기서 이제 패배하죠. 이제 우리 남쪽에 있는 이제 우리 동학군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을 공적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전봉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아, 나라가 망했구나. 궁궐이 침공을 당했다는 것을 전주에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미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망한 나라와 더불어 같이 이슬처럼 사라지겠다. 그러니까 망한 나라니까 나도 자포자기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싸우다가 없어지겠다는 결의를 해요. 아. 그걸 이제 어떻게 뭐 내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사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전봉준이 체포돼서 취조당하잖아요. 일본 그 검사한테 취조당할 때 어디서 들었냐 그래요. 그 망한 조선 궁궐이 침공당한 걸 전주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왜 항복하지 않고 그랬느냐? 나는 그때 나라가 망한 것을 직감하고 나라와 더불어 사라지려고 작심을 했다. 대단히 장렬한 죽음을 생각했던 거죠. 제가 딴 데서 들은 얘기는 전봉준이 그 일본한테 잡혔을 때도 막 호통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 나쁜 놈, 막그 일본 순사들 왜 너희들이 나를 추정하느냐? 우리 관리가 추정은 모를까? 내 이놈 그러면서 네, 마치 초신이 경징하듯이 어디 까불어 막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주 막연한 상황에 한 열흘 정도가 지나가는데 이때 고종이 이제 그 내시들을 통해서 또는 비밀 별입시라고 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여러 군데의 의병을 일으키라는 밀지를 내려보냅니다. 그 의병을 일으키는 밀지를 거의 밀지라고 그래요. 의병을 일으키는 밀지. 여기서 이제 또 깨알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임금이 밀지를 내리잖아요. 그럼 그 밀지를 받는 사람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죠? 이제 좀 있다 나와요. 밀지를 보면 알게 돼. 아 밀지를 딱 보면 이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라고 알게 돼. 거기에다 가져온 사람 이름을 써요. 임금이 이걸 가지고 누가 간다고 써요.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놈하고. 옥새도 찍혀 있고, 옥새도 뭐야 유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놈이 누가 가지고 온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예? 내가 누구한테 줄 거고 이 가지고 요놈이 가져가는 것이 이 밀지의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 그렇군요. 이제 뒤에 나오니까요. 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네. 근데 이때 고종은 이제 몸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켜서 개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갑오 개혁을 하겠다. 그런 갑오 경장을 발표하고 오는 것을 그냥 한쪽으로는 순응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물밑으로는 거의 밀지를 내립니다. 의병을 일으키라는 밀지를 전국을 향해서 내려요. 그 밀지의 내용이 이거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밀지가 전봉준에게 내린 밀지예요. 전봉준에게 밀지를 내렸다는 이야기는 우리 역사책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들었어요. 역사학자 중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밀지를 발견한 자도 없고 뒤에 다시 그 문제도 다루겠지만은 요거만 따로 얘기해도 되겠다. 전봉준이 밀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정부군이 되는 거군요. 국군. 이 천졸이라고 그러는데 임금의 군대가 되는 거죠. 네. 왕군이 돼서 이제 국군이 되는 건데 밀지를 받기 전에는 난군이죠. 난류. 밀지를 받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반란군이죠, 천군, 네. 그렇죠. 국군이 되는 거예요. 국군이. 반란군에서 이제 국군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의병은 백성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징발은 네. 그래서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국군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군을 이제 의병이라고 부른 거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 단 한 사람의 의병 대장도 고종의 밀지를 받지 않고 일어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은 허가 없이 병장기를 들지 않았고 기다렸다가 밀지를 받고 이제 일어났고 밀지를 받지 못한 소규모 부대는 밀지를 받은 큰 장군들 밑으로 들어가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전봉준은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금 무장을 바로 할 수 있는 세력은 가장 큰 세력은 동학군밖에 동학군이죠.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집강소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연락망로 이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내려. 요즘 지역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지역위원장도 다 있고. 집강소는 그야말로 민관 공동 이제 네, 예. 그 서무행정을 보던 데니까요.
그래 지금 그러면 집강소가 저기 전주를 비롯한 그쪽 지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나요? 전남까지 다 있었고 예. 한참 때는 이제 충청 남도의 남쪽 지역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은 그래도 전북이었고 끝까지 남은 지역은 또 전남이었어요. 전남이 가장 나중에 진압을 당하니까. 근데 이때 이제 전봉주는 이제 남원에서 8월 초에 처음으로 범골 소식을 듣고 망국을 직감하는 겁니다. 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때. 왜죠? 왜? 일본 놈들은 망하지 않았다는 걸 계속 위장을 해가지고 교례 정부를 운영해서 완전히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교례들이, 한국인 교례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 필연성은 왜 있었느냐? 확 먹어버리면 되지. 이미 우리나라 고종이 외국 서양 제국들과 그 외교 관계를 많이 맺어놔 가지고 네. 외교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시선이. 이 시선을 피하는 것은 개혁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개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점령하지 않았고 이 생쇼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외교적인 공간 때문에. 그 생쇼에 속지 않고 조선이 망했다고 그걸 간파해낸 사람은 대단한 정치적 감각과 인식,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 예. 바로 전봉준은 알았던 거고 나는 이 조선과 더불어 함께 사라질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고 조선 멸망에 대한 전봉준의 이 인식은 당시 일제가 갑오연안을 갑오 경장으로 조선 정복을 조선 개혁으로 은폐하는 흑막 전술 속에서 놀라운 현실 인식이었다. 네. 당시의 지식인들 중에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자들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본 편을 거의 들거나 아니면은 임금님을 구해야 된다는 일념하에 의병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이 두 개로 쫙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요. 네. 조선 정부 근처에서 얼쩡되는 자들은 다 친일파였다고 보면 돼요. 이 시기에. 예.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시각에서 백성의 시각에서는 외당 정부라고 그랬거든요. 교례 정부라는 뜻으로 일본 교례 정부를 외당 정부. 외놈들 당의 정부다. 이렇게 김홍지원 외당 정부 대가리로 수장 이렇게 알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은 동학군을 활용해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국민전쟁이죠. 이 국민전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동학군 간의 연합항전이 벌어지게 된다. 교수님 이번에 이 고종의 비밀 이거 밀지 이거 한번 어떻게 낭독하나요? 네, 낭독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마시고. 아니 통과하시나요? 이거 좀 읽어보고 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이 사료는 내가 찾은 사료라 대단히 중요해요. 고종이 전봉준한테 밀지를 내렸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돼가지고. 아니, 앞으로 계속 이런 폭탄 같은 새로운 사료들을 제공해 줄 거예요, 제가요. 와, 기대하겠습니다. 1894년 9월 10일 고종은 전봉준에게 밀지를 내려 항일 봉기를 명합니다. 그러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동학군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2차 봉기가 되는 거예요. 병력 소집을 2차 봉기는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일어난 것이다. 그때부터는 동학군은 더 이상 난군이 아니라 국군이 된 겁니다. 반란군에서 국군으로. 당시 용어로는 천졸이 되는 거야. 천졸. 한올의 군졸이 되는 거죠. 천졸. 당시에는 공식적인 용어가 천졸이었나요? 네, 천졸. 네. 국군이란 말은 대한제국 가서야 쓰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오늘날 말로는 국군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전봉준과 동학교들에게 하달된 고종의 비밀 교시는 이것은 어느 때사 이놈들이 일본 놈들이 알게 되면 동학군을 다 지나보고 나서 약 3가마의 비밀 문서를 그들이 빼앗습니다. 세가마. 그 세가마의 비밀 그 문서를 놓고 군인들은 모르니까 일단 뭐 다 갖고 라니까 싹 갖고 왔을 게 아니야. 그걸 외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서 읽어가면서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려요. 근데 그때는 1년이 넘은 죄는 고종의 신변이 안전한 때였거든요. 그때는 알아도 안전한 때. 만약에 당시에 알았으면 고종은 독살이라도 했겠죠. 그렇죠. 이거 심각한데 이러면서.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게 모셔두고 있었더니. 근데 당시 별입씨라는 말을 앞에 잠깐 했는데 별입씨는 별도로 임금님한테 입시하는 사람이에요. 임금님의 그와 마주 앉아서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비서실장 정도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나요? 보통 시중 그러면 고려 때 국무총리를 시중이라고 그랬죠. 이 똑같은 모실 시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조선시대 도승지. 도승지인데 이건 비공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별입씨는. 그래서
대체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미 고위관직을 지낸 도승지든 뭐 그런 판서든 정승이든 지낸 그런 아주 원로들이 별입시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불러들여서 그냥 여러 가지 정책을 상의하고 약간 지금 치면 뭐 정무특보 뭐 이 정도 키친 내비넷 정도 그런 정도인데 이게 처음에는 한 15명 정도로 시작해요.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근대화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고정해서 이게 막 늘어나서 나중에는 800명, 10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조선 정부를 완전히 친일파로 도배를 하고 또 중앙 대한제국기 말기에도 또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럴 때는 주로 이 별입시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별입시를 이제 나중에 제도화하는 게 ing문사예요. 대한제국 ing문사. 최초의 정보부죠. 네. 정보부를 통해서 친일적인 놈들을 감시하거나 동태를 살피거나 어떤 놈이 임금 옆에서는 애국적인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는 친일적인 행위를 하는가 이걸 조사해서 보고는 예, 국정원이 이제 현재 국정원 같은 것이 ing문사인데 이 별입시가 저 밑에 갯땅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고위 관직자까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층위에서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대단히 특별한 존재였어요. 여기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별입시는 이건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영. 네, 그래서 이제 그 빼앗은 비밀 동학군 문서 안에서 일본 놈들이 이걸 찾아내서 자기 본국 외무부에 타전을 했어요. 원 문서는 어디 가버렸고 타전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일본 외무성에도 남아 있고 여기 우리는 일본 공사관 기록에도 남아 있고. 자, 일본 공사관 기록이 처음 나오는데 일관 기록이라고도 인용하고 일본 공사관 기록을 줄여서 그런데 일본 공사관 기록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일본에는 없어요. 일본 놈들이 조선 총독부가 망하고 일제 때 지들 나라로 돌아갈 때 이놈의 자식들이 이것을 일본 공사관 기록을 창고에다가 지하 창고에 넣어놨다가 몽땅 싣고 떠나요. 떠났는데 일본에 도착을 안 했어. 에?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로 떨궈 놓은 거예요? 수장됐는지 어디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가지고 가려다가 그들이 침몰당한 놈도 있는지 사라졌고 일본이 망하기 한 20일 전에 거기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고 있던 조선인이 이것을 필름으로 사진 필름으로 다 찍었어요. 물론 100% 다 못 찍고 거의 95%까지 찍고 사진으로 찍었어요. 옛날 많지도 않을 때 그걸 다 찍어요. 며칠에 걸쳐서 찍어. 찍어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어. 근데 그건 원본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것이 필름이 있어요? 필름이 우리한테 남아서 그 필름을 지금은 전산화 책으로 나왔지만 전산화 해가지고 지금 누구나 볼 수 있죠. 지금 일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쳐서 들어가면 앞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더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은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몽땅 한국사 사료가 나와요. 전산화된 게. 전산화되지 않은 것은 안 나오고 근데 전산화되지 않은 것은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완전히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본 공사관 기록이라는 항목을 들어가면 이제 싹 나와 있습니다. 야, 그 사진 찍은 사람 진짜 정말 대단하다. 일단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해서 이어야 돼요. 친일파라고 해서 잘 봐야지 다 아까 뭐라 때리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랬었는데 아니 저거 일단 본인 소유의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걸 찍으려면 필름을 사야 되는데 상당히 돈이 좀 있는 사람이면 자기 그 자신도 뭔가 뭐 심지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죠. 이 기록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나온 걸 너무 이게 양이 많아요. 물론 사료도 많지만 이 특히 일본 공사관 기록도 많아서 우리 국사학자들이 이걸 그 안에서도 전산화되어 있어도 전산화한 사람은 기술자들이니까 막 한 거고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낸 사람은 한두 명 정도 있는데 불행히도 이걸 고종의 밀지가 아니라 대원군의 밀지로 착각을 하고 밟고 지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자세히 앞뒤를 살펴보면 정확히 고종의 밀지예요. 일단 이 밀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영은 그 유명한 별입시 중에 하나였다. 이건영. 삼남 소모사 이건영 파견에 즉해 그대들에게 비밀 교시하노라. 삼남 소모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모사는 의병들을 모집하는 사람 또는 군인을 모집하는 사람을 소모사라고 해요. 삼남이면 삼남 지역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삼남에 있는 소모사에
즉견 삼남 소모사 이건영, 밀씨, 이등. 이등은 너희들에게 그대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복수 쓰려고. 그대들은 선왕 후 조정으로부터 교화 속에 내려온 백성들이니 선왕의 은덕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숭상 보존하고 있도다. 뒤에 밑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네. 뭐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저들에게 붙어서 안에는 의논할 자가 하나 없으니 여기까지 중요해요. 지금 조정의 겉으로 지금 나의 도장을 써갖고 이놈들이 막 지금 통치한다고 뭐 연병을 하고 있는데 요 놈들은 괴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명령을 듣지 말아라. 이렇고 청와대에 있는 모든 네, 나를 지금 다 붙들고 놓고 있는 나의 그 경비병들이지 이것들이 네. 나 편이 아니다. 외롭게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통곡할 따름이다. 네. 방금 외구라고 그랬어요. 외적도 아니고 외구들이 범고래 대고를 침범해서 화가 종사에 미쳐 명이 나라의 운명이 조석에 달렸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으니 만약 그대들이 오지 않으면 박두하는 화한을 어찌하랴 이에 교시하노라. 만약 그대들 동학권 너희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곧 나라는 망하는데 어찌할 것이냐 이렇게 이에 교시하노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문 원문이 있고 8월 초 10일 양력 9월 10일입니다. 옥새 라린 옥새가 찍혀 있어요. 네. 그리고 앞에 이건영이 가지고 간다는 소모사 이건영을 파견한 거에 대하여 이렇게 썼잖아요. 네. 이 갖고 온 놈이 이건영이면 열치하는 거예요. 갖고 온 놈이 이건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치다 사다스치라는 총영사의 비교적 일본 놈 중에는 이제 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유식원 놈인데 이 밀지에다가 이는 동학당 선동을 위하여 이들에게 발송한 국왕의 밀지이나 아마 대원군의 계책에 의한 것 외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라는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 밀지는 동학당 선동을 해서 고종이 보낸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꾀를 썼냐면 아마 대원군의 계책, 대원군의 취계라고 돼 있어. 이게 이제 일본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가 중요해요. 계책을 썼다는 뜻이야 이게. 어떻게 썼느냐? 하나 그 밀지를 써내려야 됩니다라고 대원군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비밀리에 어떤 뭐 편지를 쓰든지 해서 그런 내시의 소매 속에 넣어서 왕한테 전달됐겠죠. 네. 다시 받아내서 이건영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계책을 썼다는 얘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치다는 이 밀지가 고종의 밀지임을 전제하고 대원군이 비밀리에 나인들이나 별입시를 이용하는 등 그 어떤 계책을 써서 밀지가 고종으로부터 이건영에게 전해지도록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건영은 고종의 대표적인 별입시였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이러 실력 부족으로 대원군의 취계를 대원군의 조작으로 오역해 놓고 있다. 여기서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고종의 밀지가. 대부분의 국사학자들은 이 사료를 보기는커녕 그 존재도 알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두 명의 국사학자들은 이 사료를 보았으나 불행히도 데이터베이스 저 오역을 그대로 수용해 고종의 밀지를 대원군이 조작한 가짜 밀지로 간주해서 근대사에서 제거해버렸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이 밀지가. 누가 없앴냐? 일본 놈이 없앤 게 아니라 한국 국사학자들이 없앤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남아있지 않은 거고 필름만 있는 거예요? 필름이 있지만 내용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그 대원군의 조작으로 봤으니까. 에? 얼마나 잘못된 머리 나쁜 자들의 그 사료 해석이야. 어? 이 민족이 그 머리 나쁜 자들의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거야. 눈앞에 답을 보고도 답이 뭔지를 몰라요. 어? 그 내용도 너무 절절해서 누구나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되는 내용인데. 네. 그건 대원군하고 무관하고 대원군이 꾀를 써서 그걸 요리조리 빼돌려갖고 이건영을 통해서 이제 전봉준에까지 도달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전봉준이 이걸 읽었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제 또. 그러니까 그렇죠. 읽게 하려면 감옥에 가서 이렇게 몰래 보여줘야 되는 상황. 아니 이미 그 전봉준은 자유인이고 지금 그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력적인 존재였죠. 당신은. 이 당시 이 밀지를 받을 그 당시에는 전봉준에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군대를 해산해 놓고 있는 한 상태이지만 해산된 상태. 예, 그 뭐죠
민관 협동 그 전주화약. 이후에 그것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주화약 이후에 그 집강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여기서 이제 받은 갑자기 거예요. 심재철이 생각나면서 서울역 해극을 해서 다 탈산이 됐는데 다시 저쪽에서 집결을 그런 거 아니에요. 엉뚱한데 비워오지 엉뚱하긴 말고. 하지만 여기는 일본군의 굴복에서 해산한 게 아니고 일본군 놈들이 난을 핑계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난이 이미 해소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라 하려고 해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임금의 명령이 밀지가 내렸잖아요. 근데 전봉준이 과연 이 밀지를 읽었느냐? 네.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또 사료가 하나 있어요. 전봉준은 이건정을 만나 국왕의 밀지를 직접 읽고 휘하 장군들에게 이걸 회람했어요. 내용을. 아. 자, 다 같이 봤다. 예, 그 대궐로부터 비밀 교시가 와 있습니다. 이 전봉준이 하는 말이에요. 네. 초모사 이건영을 보내 여기에 도착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재봉기할 뜻을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나 이 말이 외인에게 누설되면 화가 옥체에 미침으로 임금님의 신변에 미침으로 네. 내밀하게 숨기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익룡 월파 화중 형님네들 회람 돌려본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의룡 월파 아무리 찾아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비밀 이름으로 막 불러갖고 다만 손아중만 알 수 있죠. 손아중도 여러 가지 비밀 이름이 있죠. 여기 네. 이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화중. 손아중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닉네임 같은 걸로 비밀 그렇죠. 비밀 이름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의경이 여기다 뭐라고 해놨냐면 의경은 필적 감정으로 전봉준 친필임 이 글씨가 전봉준 친필이라고 확인을 해놨어요. 아. 그러면 전봉준이 직접 읽고 이걸 회람시키고 또 들키면 안 된다고 입단속도 시키고. 그걸 입단속을 시켰어요. 근데 결국은 들켰잖아. 이제 우치다라는 사람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들킨 거예요. 밀지를 뺏었을 때. 아. 시점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시청자들 헷갈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꾸 헷갈렸어. 저도 잠깐 헷갈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봉준 친필임을 확인한 건 나중에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사료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은 이제 2차 봉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임금님 명령을 바로 받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농번기가 돼가지고 농민들이 다 농사지으러 가서 거기에 아주 거병을 할 머리를 수 없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가을 추수는 끝나야 이제 농번기가 해소가 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때까지 연락을 계속 분지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농민 두 번째 문제는 추수가 끝나야 군량미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총포 화약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일본군을 되니까. 돌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가 되죠. 자, 내가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내줄게요. 네. 자, 동학군 총수 전봉준 장군이 이걸 읽었고 네. 그 밑에 있는 중요한 막후 휘장들도 읽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일반 동학군, 일반 백성 동학군들은 이 임금님의 밀지의 존재, 밀지가 내려와서 내용이 이렇다는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일반인들은 동학군들. 몰랐을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도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이거는 왕이 내린 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거다라는 것을 그 정당성이 확보가 되니까 알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저는 알았어요. 저는 일부러 안 알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리면은 일본에서 좀 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반란군이지만 이번에는 천절로 참여한다라는 거를 일반 국민들도 둘이 알아야 돼. 잘하면 싸우겠네. 이런 거하고 싸우지는 않고요. 아니요, 의견을 맺어보는 거지. 아, 입시름이라도 싸우는 거지. 정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작가님이 맞아 오라요. 다 안다. 네.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려야만 군량미도 두르고 또 병력도 징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그치. 군에 있는 군수들도 고개를 숙이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들이 방해해버리면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너 얼마 내라. 그것을 그 군수한테 군량미 얼마를 걷어서 내라. 집강소에서 걷어간다. 이렇게 다 했을 게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걸 위해서 시민운동에서 후원금 먹으려면 사단법인이 등록이 돼야 되지. 삼남의 수장이 군대의 수장이 전봉준이라는 사실이 이 밀지를 통해서만 확보되니까 네. 밀지를 다 백성들한테도 알리고 그들은 알고 그 밀지의 뜻에 따라 모이는 거예요. 임금을 구하러 모이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누가 목숨 바쳐서 싸우려고 들어오겠어요. 무려 20만 정도가 모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군량미를 오랫동안 그 많은 군대를 먹일 군량미를 내겠습니까? 그 20만이라는 게 그 호남에서만 20만이었나요? 아니요, 전국적으로. 충청도까지 합쳐서요. 충청도, 충남 지역까지. 엄청난 군량미죠. 아무튼 그게 20만 거기 뭐 휩쓸고 지나갈 때 그 바다와 같았다고 그러니까 우금치에까지 이르게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맨날 며칠을 싸우는데 총탄을 대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총탄은 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예. 뭐 화약도 칼을 만들든 만들고. 창을 만들든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렸고 그런데 이제 이걸 사료로 확인할 수 있느냐? 사료로 확인이 돼요. 내가 이제 다른 걸 봤는데 매천 알죠? 황매천. 매천 야록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요 쌍것들이 이 매천야록은 우리 4대조 정수왕 씨의 선조분인데 이 양반이 양반의식이 엄청나게 강했던 양반이야. 요 이제 동학군들을 아주 쌍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쌍것들이 밀지 임금님의 밀지라고 막 믿고 예.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그게 가짜인지 모르고 그런 말을 써놨어요. 매천야록에 매천야록에 그 예. 말은 이 일반 동학군이 하고 다니는 말을 들은 거죠. 근데 이 양반으로서 시기 질투심이 엄청나잖아요. 밀지가 왜 나한테는 안 내려오고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자란 말이에요. 그냥 황매천한테는 안 내려왔어. 황매천. 예. 이름도 웃기다. 매천야록을 요거지 마 우리 조상이라니까. 같은 황씨시군요. 아니 장수왕 씨로 직계요. 직계. 내가 반계고 나는. 네. 근데 이 분이 그렇게 이제 아주 비하조로 써놓은 거, 뭐 비하조로 쓴 건 난 좋다 이거야. 난 그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 일반 백성이 알고 있었고 여기저기 서로 다짐을 하면서 이제 임금님을 구하러 가자 이런 말들을 되씹고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 11월 9일경에 이제 봉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막 봉기가 됐기 때문에 10월 9일인지 8일인지 10일인지 애매해요. 여기 날짜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가 11월 9일경이라고 했습니다. 추수가 거의 다 사실상 끝난 상황인데. 그렇죠. 11월 9일. 네, 추수가 그래서 끝났죠. 이제는 새로 재봉기한 동학농민군은 민족혁명군이고 이게 더 이상 난적이 아니라 찬졸 국군이다. 전쟁 목적은 척예로 단일화하고 일본군을 몰아내는 걸로 일본을 가서 침략하자는 뜻이 아니라 여기 두른 일본군을 배척하는 문제입니다. 척예. 척이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반일은 반일제라는 뜻이지 일본을 반대하거나 일본 국민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네. 분명히 한다고 그랬고요. 동학군은 이제 고종의 그 밀지의 요지는 딱 줄이면 나를 구하라는 밀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 밀지 왕명을 받들고 상경을 하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외군의 첨단무력에 직면해서 수일 동안 처절한 공방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무기열수로 패전을. 참 안타까운. 이들이 12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6정이라고도 하는 기관단총을 게틀링건이죠. 그걸 가지고 있어서 기관단총이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분에 120발이 나가니까 뭐 1시간이면 곱하기 60이 되니까 엄청나게 나가는 이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 게틀링건이 죽인 전 세계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제일 많이 죽였다고 이 게틀링건 가지고. 근데 근데 이제 여기와 이 7만 5천 정도가 이제 죽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만 우리 동학군의 장정들이 죽는 거예요. 그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죠? 그 탐 크루즈 나오는 거. 네. 거기서 일본군이 이거 갖고 타타타타타타 돌리는 그 총이 이게. 거기서도 이제 사무라이들이 많이 죽지. 네, 사무라이들이 그냥 이거에 죽지. 자 여기서 신식 무기와 신식 군대의 유력이 얼마만큼 센지를 온 국민이 알게 돼요. 고종도 알게 되고 고종이 시킨 사람인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든 신식 군대를 만들려는 욕망은 또 그 열망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들 유격과 관련해서 또 이상한 말들을 친일파들이 만들었는데 이 동학군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부적 하나 딱 차면 네. 뭐 총 맞아도 안 죽는 생각하고 가서 저는 막 사실 메뚜기 그거 떼처럼 죽었다.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아니 저렇게 기관당총인데 그 뭐라 그럴까 지도자의 멍청함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들은 지도자부터 이 일반 농민군까지 네. 빨리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왕을 구하려는 일념이 엄청나게 열탕으로 끓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런 마음이 급하니까 이걸 인해전술로 뚫어버리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처음으로 신식 무기를 만나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유력적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공방을 계속 해본 거예요. 열세에 빠지면서 이건 못 뚫고 갔구나. 그러니까 이 임금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간 것이지 그 부적의 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부적의 그 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루만 경험하면 알 텐데. 그러니까요. 하루만 그건 해보고 그 야, 바보로 이건 만들면 안 되는 되겠다. 거예요. 동학군을 알고도 그 죽음을 무릅쓰는 이제 장렬함과 숭고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요. 하루 치러보고 야 저건 안 되겠다. 여기 더 이상 가지 말자라고 딱 지도자가 딱 스톱 시켰어야 된다고. 서국장을 어디 장군 시키면 큰일 나겠구만.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냥 아니, 뒤로 돌았. 아니 그 고향 게틀링건 앞으로. 먼저 이긴 전쟁이 없어요. 다 작살나요. 그 게틀링건에서는 어느 전 세계사에서. 나중에 태어났다는 특권을 가지고 선조들의 진짜 그거는 피어 정말 흘린 안타까워요. 싸움을 가벼이 보지 마시오. 30만이 게이틀 소총의 게이틀링 기관단총의 위력을 이렇게 잘 아는 것은 최근에서 잘 아는 것이지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신식무기인데 그 당시로서는 핵무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놈들은 바보라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다 듣고도 그 계속 싸웠겠습니까? 핵무기 위력을 몰라갖고 두 방 맞고 나서야 한 방에 끝나지면 이거 며칠 동안인데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소리? 아니 그걸 한 방 맞고도 일본 놈들은 계속 싸운다고 결의를 다져요. 그 다음에 또 한 방 맞고도 계속 결의를 다져. 천황이 개입해가지고 항복을 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황을 천황궁을 공격해갖고 천황을 포위해서 붙잡아버려. 항복하지 말라고. 항복 선언문을 못 읽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두 방 뻥뻥하고. 그 영화 있어요. 최후의 1일인가? 일본 멸망 최후의 마지막 날인가? 그 영화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완전히 기록적인 영화인데 기록으로 그대로 천황이 지하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요. 근데 거기에 이미 자기 대신한테 그 녹음 파일은 이제 가지고 갔거든요. 그걸 읽어서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읽는 게 아니라 틀어가지고 천황의 목소리로 나오는 거니까. 아니 그 사이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그 사이가 상당히 길어요. 40일 정도 된다고. 항복을 안 해.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한 일주일 만에 방향을 돌려. 이거 안 되겠구나. 또 그렇게는 좀 설득력이 있네요. 그 정도. 설득하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해주는 거야. 뭐 설득 당하든 말든. 아무튼 제가 전장의 지휘관이었으면 저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저거 무해를 하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기와 부닥쳤을 때는요. 네. 상당한 수의 피해자나 희생자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전법에 따라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더 한번 작심하면 이기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제2차 봉기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실패로 끝나죠. 끝나는데 결산을 보면 동학군은 약 5만 명이 전사했어요. 근데 민간인들까지 이제 관련자들을 막 잡아 죽였으니까 30만이 전사하거나 살상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동학군의 이 게틀링건으로 쏜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게 있대요. 아니, 일본군이었어요. 그런 게틀링 건을 왜 한국군한테 죽였습니까? 일본군이요.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일 앞잡이에 한국군을 데려다 조선군이 있었고 그 무기는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어요. 모조리다. 게틀링건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이틀링 건조차도 일본군이 다 뺏어갔어요. 우리도 신식무기가 있었고 쿠림 야포도 있었어요. 그걸 아까 7월 23일 날부터 7월 25일까지 싸그리 무장 해제를 시키면서 싹 가져간다고 걔네들이 신식무기를. 그 정도 나은 게 신식군대를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그 패전으로 인해서 뺏겼고 이 30만 명이 이 전사자 5만 명 더해서 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만 명 전후로 이때 전사 내지는 사망했다. 근데 청일전쟁에서 외구는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청구는 3만 명이 죽어요. 둘이 합쳐야 5만 명이요. 우리는 전사만 5만이고 더하면 30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희생된 숫자를 봐도 이 시기는 청일전쟁이나 갑오 경장으로 묘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갑오 외란으로 묘사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의 목적을 보세요. 청일전쟁의 목적도 조선반도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한반도를. 이 갑오 외란도 조선반도를 먹으려는 거예요. 갑오 외란을 일으켜서 싸우다 보니까
건드적거리는 게 청군이니까 청군과 붙은 거예요. 이게 사이드 전쟁이지 그게. 본 전쟁은 갑오열한이다. 그래서 역사는 갑오열한으로 여기는 정리돼야 된다. 그래서 일제는 갑오경장 이 신파극 아시죠? 네. 신장로도 만들고 일본 일제 때 식민지 때 신파극도 막 하고 다녀요. 뭐 이게 계몽적인 극이라고 이때 시골에. 나오는 유행 노래가 엔가 아닌가요? 아니야, 그건 일본 노래고 지금도 하는 거고. 네. 이때 신파극에 따라다니는 노래는 창가야, 창가. 창가 좀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그랬잖아요. 신장로, 창가, 신파극은 같이 따라다니던 이야기예요. 이런 갑오경장 신파극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개혁한다고. 개혁 쇼를 해요. 그다음에 청일전쟁의 포연으로 갑오연한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게 식민사관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여기에 따르면 이 구조로 역사책을 쓰잖아요. 그 쓰는 사람이 아무리 애국적이고 또 내용을 아무리 잘 배치를 해도 이 구조로 배치되면 완전히 친일적인 사관이 되는 거예요. 네? 내용이 애국적인 것이 간간히 끼어 있다 하더라도 친일적인 거예요. 네. 왜? 우리나라가 싸운 것은 싹 우리나라 농민이 30만이 죽었어도 싹 지워져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않고 다 바보처럼 망한 것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일본의 개혁이 뭐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민군은 반봉건 세력이 아니라 반근대 세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란군이죠, 그냥.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국민사관의 어떤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국사학자들은 일제의 의대대로 이 시기를 갑오경장, 갑오개혁으로 기술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전쟁 갑오열한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소고해 준 거죠. 상납한 거예요. 이 역사를. 일본에 상납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갑오열한으로 이 시기는 1894년부터 1995년까지 갑오열한, 6년까지, 6년 2월까지도 갑오열한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네. 그러면은 고종이 무력 항쟁을 통해서 백성과 연합 항쟁을 통해서 이걸 일군을 철병시키려고 한 것이 실패로 들어가서 그냥 그걸로 자포자기하고 말았느냐? 그러지 않았고 외교 전쟁을 벌려요. 외교 전쟁을 벌려서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삼국 간섭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삼국 간섭을 일으켜서 요동반도 이 청나라가 요동반도를 전쟁 패전의 결과로 주게 되거든요. 요동반도를 기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선 정부는 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요. 일본군이 이제 무력화되니까 그 한반도에서도 일본군은 있지만 쓸 수 없는 군대처럼 이제 비실비실하게 돼요. 러시아의 영향력이 두르게 되니까 국제 간섭이 두르고 이러저런 거짓말도 잘 안 통하는 상황이 돼요. 자,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청일전쟁도 치르고 갑오열한도 치러서 많은 일본군들이 뭐 2만 명 이상 죽고 그래가지고 아까 앞에서 전사는 1418명밖에 여러분들이 안 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2만 명, 19,000명 가까이는 천벌을 받았는지 일본군 병영에 무슨 불명의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역병이 돌아서. 그래서 이 2만 명이 죽었지만 이 죽은 사람들의 피해 대가로 반도를 얻었다고 싶은 순간 이 놓치게 된 거예요. 요동반도도 기어냈지만 이제 조선반도도 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삼국 간섭이 두르지 고종과 민비는 벌떡 살아가지고 이제 철병을 요구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민비를 시해하게 되는 겁니다. 민비가 이제 가장 일본군 철병을 요구한 선봉장이었고 고종도 그랬지만은 이제 이 고종을 죽여버리면 간단한데 고종을 죽이면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고 그 누구를 또 대신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부담을 피해서 왕을 죽이면 아마 이제 또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죠. 근데 왕비를 죽여도 마찬가지 들고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네. 국모 시해였기 때문에 왕비를 죽이면 고종까지 사이콜로지컬하게 심리적으로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죽이고도 죽일 수 있는 길은 왕비를 죽이는 거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 갈등을 이용해서 덮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일본 천황에서부터 일본 군부까지 완전히 짜고 이제 민비 시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네. 혹시 마지막 막 뭐 물어볼 말 없어요? 마지막이요. 저기 네.
민비라고 하는 분들 또 명성황후라고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둘 다 민비와 맞는 거 명성황후. 아니에요? 명성황후는 대한제국이 예. 쓰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된 존칭을 쓴 거고요. 조선까지는 이제 민비가 맞고 이제 제국부터는 이제 명성황후가 맞은 거죠. 이제 높은 명칭으로 불러주는 게 옳으니까 명성황후라고 해야 되죠. 근데 너무 길잖아요. 민비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별 문제 없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있는 왕비들도 무슨 비 하잖아요. 강비, 예, 윤비. 윤비, 윤비가 이제 패비 대표- 윤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덕신 작가가 옛날 그 과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높은 직급으로 부장이라고 불러. 근데 과장이라고 계속 불러줘. 부장이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죽은 양반한테 그럴 필요는 없고 명성황후라고 정식으로 말할 때는 해주고 보통 때는 민비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그 정도 민비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사료에 보면 이게 낮추는 말이 아니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일본 놈들이 그 명성황후를 낮춰서 민비라고 불렀다. 그건 아니고 같이 번갈아서 부르던 상통하던 그런 용어였어요.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논란이 되는 게 좀 민비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행적들.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나요?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으니까 지금 뭐 해도 되는데 내가 그 박은식 선생이 그 민비의 그 사망에 대해서는 그 시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건조하게 썼거든요. 그게 박은식이 그 양반이 뭐 아는 양반이 아니고 그건 네. 잊어버려야 될 역사책이고 조선 독립 지열산지 그런 건 다 거의 쓰레기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이죠. 근데 민비는 가장 그 조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여전히 다시 황매천이에요. 황현. 매천녀라고 보면 민비에 대해서 크리티컬하면서도 민비의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이나 또 어떤 강단에 대해서 대단히 객관적으로 기술해놨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민비를 기술하는 거는 상당히 상반되게 친일파들이야 뭐 민비를 아주 앙숙으로 생각했겠죠. 친일파만이 아니라 그 식민사관에 있는 자들은 민비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악한 연인으로 그렇게 사악한 그려놨고. 짓을 근데 실제로 했잖아요. 어떤 사악?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자기 이익이라는 게 나라의 이익인데 임금의 이익은 나라의 이익이요. 아니 임금 부인의 이익도 나라의 이익이요. 예? 왕조 국가에서는 당연히 그럴 민- 제가 뭐 민비가 역사적 지식이 떨어지니까 이게 아니 민당을 구성한다는 것은 여당을 구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당을 해체하라는 소리요? 민씨에게 잔직을 계속 내리고 왕의 명으로 관직이 내려가는 것은 왕의 여당을 구성하는 거예요. 왕당파를. 그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지 근대사를 이해할 때 옛날 뭐 사적으로 이익을 가진다는 게 공인은 그 옛날에는 임금이 곧 나라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임금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자기가 사적으로 사유자들을 갖고 어디다 쓸 거야? 나라에 도로 쓰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한번 요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하고. 예. 화면을 돌려야겠고. 자,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또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또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이라고. 예, 1시간이 또 훌쩍 지나서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 또 계속해서 저희가 엔들리스 역사 강의가 계속됩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기 고맙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예, 고맙습니다. 진짜 상당히